오은영 스테이. 사실 붙어있다 보면 요즘 가족끼리도 툭탁툭탁 안 맞아. 너무 있으니까 그럼요. 아들이랑 네. 안 맞아, 딸이랑 안 맞아. 가족 간에 분명히 권태기 생기거든요.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어요. 예.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모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사실 우리 은경 씨하고 저하고는 EBS 때부터 애기 낳자마자. 네,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근데 정말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네. 그리고 여기 한빛병 선생님은 또 저희 의과대학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네, 과는 다르지만 네, 껍질을 보시는 분과 저는 속을 보는 굉장히 다르지만 네. 그리고 또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양소영 변호사 소영이하고 저는 또 아주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누가 언니야? 이러고 보면 진짜 기분 좋으시죠?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한참 언니입니다. 제가 한참 언니인데. 저랑 별로 안 친하시죠? 아니, 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네. 아,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뵙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이제 뭐 제목이 가족이 뭐길래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요?인데요. 저는 5월이 되면 좀 바쁩니다. 이게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 이게 아마 어려운 주제인 모양이에요.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이런 모든 시작이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중요하고 여기서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힘들고 또 안 본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약간 굴레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마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요, 제일 먼저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혈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이나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배우자보다 일단 부모, 형제, 자매를 먼저 찾게 됩니다. 이처럼 누나한테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혈연, 유전자를 공유하는 그래서 엄청 가까운 그래서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이 피로 연결된 것이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가족은 인간이 기본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때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가족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지내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불편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 성장과 발달을 하고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이 가족이 불편하면 상당히 힘들게 겪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한테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두 부모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우리는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우린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낳자마자 그 순간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식을 잘 키우도록 모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돕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이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가 좀 편안하고 이 우주가 안전하고 이 우주가 사랑을 주고 이 우주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신뢰가 생기면서 아이는 좀 편하게 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꼭 해야 되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꼭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은 자식이 예뻐서 예쁠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잘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할 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이런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편안하게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못 받은 사람들은 부모랑 같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랑 같이 있어서 더 불안합니다. 이게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는 피가 안 통합니다. 네. 그런데 부부는 사랑을 기본 전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맺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납치를 당해서 강제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좋아서. 부모하고 산 것이 아무리 길어야 한 30년, 30몇 년 싹 등을 돌리고 한 달 만에 만난 사람과 지 좋아서 지 발로 걸어 들어가서 결혼합니다. 죽고 못 살아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이 사랑의 마음은 두 사람이 독점적입니다. 이것을 남과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면 지식을 알려주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정보를 바로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감정적 소통의 관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워지기도 합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만난 관계인데 소통이 안 되면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불통이 돼서 불통의 결과는 감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미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미워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도 부부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잖아요. 미워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냥 진행하세요. 네, 감정적 관계는요. 소통을 당연히 원하는 관계에서 원하고 요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요구하는 것들인데 당연한 것이 오지 않았을 때는 낙담하고 절망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그 감정적 소통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자식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손을 다시 내밀지만 부부는 접시 같습니다. 약간 접시에 이가 빠지면 쓸 수 있습니다, 그 접시를. 그러나 접시에 금이 딱 가지기 시작해서 쫙 깨지면 그 접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소통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가 깨진 상태거든요. 저희 집안에 이가 깨졌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네. 자, 그래서 이 소통,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오시기 전에 많이 얘기를 나누셨던 그 권태기. 권태기도 권태기라고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차려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불통이 된다고 느끼고 그 감정적 소통의 불통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이 다양한 힘든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한은 소통을 해줘야 되고 특히 마음의 감정적 소통을 해줘야만 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감정, 마음, 소통, 뭐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정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요,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딱 맡게 하면 찡그립니다. 태어난 지 몇 분 안 된 아이도.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산에 갔는데 뱀을 봤어요. 물론 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뭐
진짜 네, 아니 그래도 산에 가서 보면 싫지. 네, 그분들 뭐 약간 좀 예, 이렇게 옆에 두고요. 대부분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약간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깜짝 놀라면서 어머나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자, 이 뱀이라는 자극에 대한 나의 몸의 반응이 감정입니다. 자,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아빠가 아들을 키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아들은 너무 여리고 섬세한 아이예요. 근데 아빠는 불굴의 의지로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서 성공을 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보면 야, 이 험난한 세상을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퇴근하려고 와서 아빠 왔다. 그러면 아들이 아빠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이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섬세한 아이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 왔다 너 뭐하니? 했을 때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예요. 사실 뭐 어떻습니까? 요즘 대세입니다, 부드러운 남자가. 그런데 이 아빠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 그러면. 걱정을 합니다. 싫어요. 싫으세요. 근데 싫은 마음 밑면에는 사실 걱정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걱정이 싫은 것처럼 표현되는 거지. 사실은 얘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 못 살아간다. 밖에 나가면 무림천하야. 너 이래가지고는 안 돼. 자, 똑바로 차렷. 열중셔. 차렷. 자, 똑바로 인사. 안녕하세요. 방울뱀 소리 한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한테 똑바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자, 이 아빠는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죠. 그렇죠. 아빠는 사랑하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극은 아이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감정은 출발은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좋고 싫고. 좋은 거는 찾아가게 되고 따르게 되고 싫은 거는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집에 와서 이럽니다. 엄마,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가 봐요. 나 공부 싫어요. 나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는 겁이 덜컥 납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 이 엄마는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 그거 엄청 어리석은 생각이야, 너. 너도 일로 와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이리 와봐, 앉아봐. 자, 상암동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공부해서 진학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대학 가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겠지? 난 엄마 싫은데요. 이리 와봐. 똑바로 들어. 네가 이렇게 잘 안 들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집중.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럼 애는 엄마 나는 싫어요. 자, 엄마 눈 보세요. 엄마가 설명할 때 눈 잘 보래서 엄마 눈. 자, 엄마 눈 보세요. 엄마 눈. 눈 보래. 엄마 눈. 그런데 애는 그 상황에 불편함께 눈을 피해. 그럼 엄마가 눈 보라고 해서 엄마 눈. 이렇게 해요. 방울뱀 소리도. 네, 방울뱀 소리도 내거나. 그럼 이제 아이는 알았다고요. 그럼 다시 얘기해봐. 너 그거 알았다는 애 얼굴 표정이 그게 너 그거 뭐야? 표정이야? 엄마가 볼 때는 아니야. 무서워. 그러면 아이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반항. 예쁜 말. 엄마가 예쁜 말 해야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 그렇게 나쁜 말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챘어? 자, 이 엄마는 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감정의 표현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자극들을 아이에게 주는데 이 자극이 이 아이한테 어떠한 의미인지를 진정한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지만 아이를 불편하게 합니다. 자, 부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남편이 어느 날 오더니 여보, 나 회사가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 나 사표도 고려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아내는 겁이 덜컥 납니다. 이 집은 외벌입니다.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이제 막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거든. 심지어 옆집 남자는 투잡도 해. 이렇게 말도 합니다. 너무 나갔다. 네. 그 남편은 알았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무슨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그런 데 나왔어? 당신이 그만두고 나면 어디 어서 옵쇼 하고 바로 누가 문 열어놓고 당신 기다리래? 당신 안 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너무 당신 무책임한 거 아니야? 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 내가 너무 동치미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로요.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나 동치미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정말 힘들다고 얘기했고 우리 아내가 거짓말 아니라 당신이 박수홍이야? 뭐 유재석이야? 간좀 불러주게 어디서? 정신 차려 똑바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이프 현명하네. 제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 그게 똑같은 많은 뿐이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은 마음이 상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공부가 싫어요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렇군요. 역시 공부를 잘한 사람은 몰라. 네. 몰라. 네. 몰라. 네. 내 미래가 걱정되는 거지 뭐. 공부가 재미가 없어. 어지가 될까 봐. 하소연하고 힘든 거를 좀 이해받고 싶어서. 여자들이 다른 대답이 나온다. 여자들이 여기서는 더 딩동댕동. 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의 힘든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 거 얘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방구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공부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가까운 사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회사 편의점 알바생한테 가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렇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인한테 얘기하세요. 부인한테는 못하고 남이니까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는 툭 던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말한다는 거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이걸 잊으면 그다음부터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 아내는 남편한테 깨우쳐줘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를 알아차렸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걱정되니까 남편을 부려먹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한테 마음을 말하는 사람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고 가깝게 느낀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 이걸 잊게 되면 이거를 알려줘서 이것을 뚝 떨어지게 알려줘서 이 사람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해서 알아차리면 납득을 해서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가족은 감정적 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잊고 지내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저는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으로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화 안 내고 소리 안 지르고 책에 나와 있는 거 많이 연습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 아이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는 너무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인간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좀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원래 좀.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냥 조금 예민합니다.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병리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조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조금 예민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 모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예민한 것 같다. 우리 부모는 날 예민하게 키우지 않았는데 내가 좀 원래 예민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니까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이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을 예민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받아들일 때 촉이 예민한 거죠. 이 오감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각은 청력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청력은 이비인후과에서 어떤 특정 데시벨의 소리를 잘 듣느냐 하는 거고, 청각은 소리 자극을 대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청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 톤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기준이 극도로 친절하고 다정한 것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불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한테도 빨리 와 이러면 괜찮습니다. 왕자님 이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좀 급하면 빨리 와 빨리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와 빨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화를 내세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예민합니다. 그러면 물론 크면서 조금씩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가족 중에 나의 아이가 혹시 이런 면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서로 불편합니다. 맞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나의 배우자가 혹시 그러지 않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남편이 소리에 예민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잠도 덜 깼고 몸도 덜 깼어요. 이럴 때 더 예민합니다. 근데 아내는 꼼꼼한 사람이 당신 오늘 가서 이거 하고 은행 가서 요거 서류 꼭 떼고. 그 남편은 이 아내의 소리가 소음입니다.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민한 양상 때문에, 특성 때문에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예민하고 과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불편해지면 이거에 따른 짜증을 내죠. 그만해. 뭘 그만해? 당신이 어제도 안 해왔으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민함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실은 사랑했지만 내 자신이 내가 주는 자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굉장히 무심히 나의 배우자한테 또는 나의 자녀한테 지나치게 불편하게끔 자극을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면 첫 단계에서 딱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첫 단계에서 기분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 상대가 전달하는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아까 싫다 또는 좋다로만 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으면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서는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느낌이 기억나면서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연결을 해야 아무리 좋은 충고, 제안, 지도, 설명 이런 것도 잘 전달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예민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특정한 얼굴 표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맨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무표정해요. 그럼 어떤 아이는 엄마 왜 화나셨어? 엄마 얼굴 표정이 왜 그래서? 엄마 기분 나쁘세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빨리 알아차려서 좀 편안하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걱정할 것 없어. 너하고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보통 그렇죠. 보통수로 잘못 맞아서 그래.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얘가 맨날 왜 그래?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이걸 못 견뎌서 엄마한테 다가와서 엄마 입을 이렇게 해요. 웃으라고. 그러면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아이를 사랑했지만 아이한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무심히 자극을 주는 거죠. 무심히. 이 자극이 또 이 아이한테 입력이 되면 이 입력된 것에 의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감정이 발달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을 잘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알아서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언짢아하세요. 아니, 내가 해가 된다고요? 물론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떨 때는 사랑했지만 잘 되라고 한 말이지만 아이한테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해가 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길 때, 이때는 네 발이죠. 네 발로 기다가 딱 걷게 됐어요.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넘어질까 봐 무섭잖아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아서 자기가 발달을 하는 과정을 통해 기능을 획득합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성장하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에 입력이 딱 되면 그 순간 뇌는 위기야, 위기. 이거는 위기 상황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은 다시 균형이 다시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뇌 안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해마는 기억력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기 기억을 중기 내지는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 해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아이들은 뇌도 발달합니다. 네, 근데 이 마음이 편안한 이 과정을 사실은 부모하고 가장 첫 단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심한 사람들은 이 각자 배우자 왜 저래요? 이거보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와 어떻게 컸는지를 살펴보신다면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이 면은 때로는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경험되어진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걸 좀 알아차리면 한결 좀 더 수월하고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자식과 편안하게 크려면 자식도 이해해야 되지만 더 먼저 나는 어떤 부모인가. 배우자하고 잘 지내려면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진 배우자인지를 잘 이해해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또 집에 가면 잘하려고 그래 여보 반응 내가 잘할게 하는데 여기서 툭 하면 아니 내가 잘하려고 자극에 대해서 또 지금 또 건드려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맞아요. 그냥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 가끔 나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왜 해를 주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더 나아져야 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나아진다는 뜻이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간다는 좋은 의도라는 건 알겠는데요. 네네. 특히 부모는 그냥 부모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도 인간인데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잘못도 하는 거를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나쁜 엄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언제나 그 현장에 있는 부모가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나은 방법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방법뿐만 아니라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길게 육아는 되게 긴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굉장히 오랜 동안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를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는 거지.
뭐 어떤 방법을 더 써서 더 좋은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좋은 엄마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이지.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는 생명인 거예요. 생존이고.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저랑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네. 우리는 싸우지 말자. 네. 안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를 하고 풀자. 싸우는 거 싫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결혼 16년이 되니 그 싸움이 잦아지고 화해도 잘 안 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정말 이게 내 문제인지 우리 아내 문제인지 아니 아까 박사님이 궁극의 질문이야. 결혼할 때는 죽도록 사랑했는데 네, 네, 네. 근데 아까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랬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랬어요. 계속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본인은 뭐 착한 줄 아세요? 그러면? 자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공감이 가지? 근데요, 이 부부가 조금 갈등을 겪을 때 저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요. 각자는 다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이분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분 다 너무 좋은 분. 이분 다 너무 좋은 분. 우리한테도 좋은 사람. 근데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인간은 무슨 물건처럼 KS 규격품처럼 이렇게 딱딱딱 찍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 부모 역시 뭐 이렇게 완벽한 분들이 아니었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면들이 이 마음 안에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 많아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약간 덩어리처럼 이 마음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면서 탁 건드려지면 이게 확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면서 굉장히 커져버려요.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이것이 나의 핵심이면 확 커져서 이게 어떨 때는 증폭된 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죠. 화도 냈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도 싶었다가 뭐 집을 나갔다가 뭐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 해보셨어요. 자랑입니다. 얼마 만에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네. 빨리 들어와요, 들어오긴. 근데 나갈 때는 안 들어오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죠. 네, 안, 네. 안 들어오고 싶은 마음으로. 어떨 때 저도 마음이 아픈 게 이 가족으로부터 이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보호가 필요할 땐 서로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 게 가족인데 가족으로부터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아프고 상처를 받고 가족과 연을 끊고 싶고 정말 굴레라고 느껴지고 단절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많죠. 네, 근데 정말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단절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끊는 것도. 단절을 했을 때 가족이라 또 아픕니다, 마음이. 그냥 아유 서로 잘해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 물론 서로 잘 지내면 좋지만 너무 이거는 같이 엉겨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다 할 때는 단절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게 결국 훨씬 나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냥 단절만 해버리면 그것 자체로 자기 자신이 상처가 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를 좀 알아차려보고 이해해보고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영향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자기 마음의 회복을 돕는다는 얘기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